당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제발 말 좀 해보라고! 명숙 씨의 날카로운 물음에도 남편 철수 씨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부정조차 하지 않는 그 무거운 침묵이 명숙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를 처음 안았던 그날부터 철수 씨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숙 씨는 재벌가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그룹을 물려받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한 축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평범한 오후 예고 없이 날아든 건강검진 결과지 한 장이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결과지에 적힌 아이의 혈액형은 O형. B형인 명숙 씨와 A형인 남편 사이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핏줄의 증거였습니다. 단순한 오류일 거라며 수천 번 도리질해 보았지만 가슴속 불길한 예감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키워온 내 새끼가 사실은 내 핏줄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진짜 아이는 어딘가에서 남의 자식으로 자라고 있다는 기막힌 현실. 15년 세월을 통째로 배신당한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남편 철수 씨를 처음 만난 것은 2003년의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당시 대한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던 32살의 명숙 씨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지 이제 막 2해가 지나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회사 일을 조금씩 익혀가던 시절이라 결혼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고 주변의 선 권유에도 그저 웃으며 손을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 그룹 창립 기념 만찬이 열렸습니다. 계열사 임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날 명숙 씨의 눈길을 사로잡은 인물은 계열사 기획팀의 35살 철수 씨였습니다. 지방 출신의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온 성실한 인재로 회사 내에서도 서서히 이름이 오르내리던 인물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철수 씨의 조용한 성격과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표정이 진실해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계산된 친절함이 가득한 연회장에서 그 사람만이 유독 다르게 느껴졌고 화려하게 나서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시선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찬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수 씨는 이미 한 달 전 회사 선배로부터 회장님 따님도 참석하니까 잘 보여보라는 제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 씨는 석 달 동안 명숙 씨를 치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카페, 기뻐하는 꽃, 눈이 빛나는 대화 주제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유학 시절 즐겨 읽던 책을 구해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야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트에서 철수 씨는 명숙 씨가 유학 시절 즐겨 먹던 음식을 화제로 삼았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그녀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을 선물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명숙 씨가 속으로만 가보고 싶어 했던 골목 안 작은 카페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명숙 씨는 이 사람이 자신을 진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모든 행동은 사실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한경철 회장은 처음에 이 결혼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철수 씨는 포기하지 않고 반년 동안 회장에게 접근했습니다. 골프 라운딩에서는 실력을 낮춰 기분을 맞췄고 회의 자리에서는 공을 반드시 윗사람에게 돌리는 비상한 눈치를 보였습니다. 결국 회장은 그를 성실한 인재라 판단해 딸 곁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2004년 가을 하객 500명이 넘는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명숙 씨는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입장했지만 철수 씨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속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그는 내연녀 유진 씨에게 계획대로 됐어. 기다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진 씨는 이미 임신 중이었지만 철수 씨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결혼 2달 후 명숙 씨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철수 씨는 빠르게 계산기를 돌렸습니다. 유진 씨의 출산 예정일이 명숙 씨보다 4주나 빨라. 두 아이가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는 명숙 씨 집안의 지분과 후계를 장악하려면 그녀가 낳은 아이 역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 씨의 아이가 아들이라면 어떡할지 치밀하게 고민하던 어느 날 밤, 철수 씨가 오래 알고 지낸 병원 관계자에게 은밀한 전화를 걸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적막한 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 서늘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는데요. 철수 씨의 내연녀였던 유진 씨의 진통은 자정이 넘어서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산고 끝에 새벽 2시가 되기 전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고 간호사들은 서둘러 아이를 신생아실로 데려갔습니다. 훗날 도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이 아이가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막힌 점은 같은 시각 명숙 씨 또한 같은 병원 분만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수 씨가 몇 달 전부터 이곳이 제일 좋은 병원이라며 끈질기게 권유해 만들어낸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마침내 명숙 씨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순간 아이를 확인한 철수 씨의 표정은 기쁨 대신 차가운 결의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분만실을 나와 어둠이 가시지 않은 복도 끝에서 전화기에 대고 딱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지금이야. 그 전화 한 통에 야간 당직 간호사 박 씨가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입금될 1,500만 원이라는 돈 앞에 그녀의 양심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새벽 2시 14분에 닫혔던 신생아실 문이 다시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7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의 손목 밴드가 감쪽같이 교체되었습니다. 대한그룹의 진짜 핏줄은 내연녀의 자식으로 유진 씨의 아들. 도현이는 명숙 씨의 품으로 가는 운명의 뒤바뀜이 일어난 것입니다. 명숙 씨가 진통 끝에 깊은 잠에 든 사이 그녀가 믿었던 세상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한경철 회장은 손자를 받아 안으며 우리 집안을 쏙 빼닮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명숙 씨 또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만 사실 그 아이는 명숙 씨의 핏줄이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병실 한쪽에서 이 완벽한 연극을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서늘한 눈동자 속에 감춰진 진실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아이는 전혀 다른 운명의 궤적을 그리며 자라났습니다. 가짜 아들 준영이는 명숙 씨의 지극정성 속에서 재벌가의 금지옥엽 손자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대우받으며 준영이는 티 없이 명랑하고 사교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명숙 씨에게 그날의 일상을 쏟아내는 살가운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명숙 씨에게 지난 15년 동안 준영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이질감이 명숙 씨의 마음을 스치곤 했습니다. 잠든 준영이의 얼굴을 볼 때면 자신과 너무나 닮지 않은 모습이 낯설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아빠를 닮았나 보다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해가 갈수록 그 의구심은 가슴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남았습니다. 한편 진짜 친아들 도연이는 내연녀 유진 씨의 집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도현이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철수 씨 역시 그를 불편한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느낀 도현이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아이로 자랐으며 홀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었지만 도현이는 수학과 논리에서 천재적인 명석함을 보이며 스스로를 단단하게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 철수 씨는 그룹 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며 부사장 자리까지 꿰차게 되었습니다. 장인인 한 회장은 사위 하나는 잘 뒀다며 그를 전격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야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인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명숙 씨와 장인의 지분을 장악해야만 자신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는 성실한 사위이자 자상한 아버지의 가면을 쓴 채 치밀하게 지분을 통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말이면 준영이와 캐치볼을 즐기는 완벽한 연기 앞에 명숙 씨는 남편의 검은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슬아슬한 평화를 깨트리는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준영이의 학교 건강검진 결과지였습니다. 결과지를 펼쳐든 명숙 씨의 눈앞에는 혈액형 O형이라는 선명한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영이가 15살이 되던 해, 여름 남편 철수 씨는 드디어 품속에 숨겨두었던 첫 번째 칼날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저녁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아들 준영이가 제 방으로 들어간 사이 명숙 씨가 여유롭게 차를 끓이고 있을 때 철수 씨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명수가 차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여기 좀 앉아봐. 상의할 게 있어. 명숙 씨가 따뜻한 찻잔을 내밀며 자리에 앉자 철수 씨는 테이블 위에 빼곡한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준영이가 이제 곧 만 15이 되니 세금 문제와 신탁 구조를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회계사와 변호사가 이미 검토를 마쳤으니 그저 명의자인 명숙 씨의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아주 사무적이고도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명숙 씨는 서류를 들어 올려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경영 일선에서 빗겨나 있던 그녀에게 그 빼곡한 법률 용어들은 그저 낯설고 어려운 외계어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꼭 서명을 해야 하는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하면 안 돼? 라는 명숙 씨의 물음에 철수 씨는 당신 명의의 지분이 연결된 일이라 반드시 본인 인감이 필요하다며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명숙 씨는 남편을 믿고 서랍에서 인감 도장을 가져와 서류 위에 붉은 낙인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의 실체는 명숙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덫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를 위한 신탁 서식처럼 보였지만 깊숙이 숨겨진 23번째 조항에는 위임인은 신탁, 자산에 대한 의결권 및 처분권을 수임인 한철수에게 위임한다는 문구가 독초처럼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장 한 번을 찍는 찰나의 순간에 명숙 씨는 자신의 지분 31.4%를 남편에게 통째로 넘겨준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서류를 챙기던 철수 씨의 얼굴에는 그 어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철수 씨의 두 번째 수는 더욱 대담하고 잔인했습니다. 한경철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 회사를 지켜온 자부심에 입원을 거부하던 회장이 병상에 눕게 되자 철수 씨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철수 씨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었지만 핵심은 입원 중인 회장의 의결권을 부사장인 철수 씨가 대리 행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철수 씨가 수년간 공을 들여 포섭해둔 이사들에 의해 안건은 막힘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명숙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법무팀 직원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부사장님이 회장님 의결권까지 위임받으셨더라고요. 라는 직원의 무심한 한마디에 명숙 씨의 발걸음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명숙 씨는 남편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대체 무슨 서류를 통과시킨 거야? 왜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 신문을 읽던 철수 씨는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절차일 뿐이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경영 사안이 아니라는 그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명숙 씨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내 명의의 지분인데 내가 알 필요가 없다고. 명숙 씨의 반문에 철수 씨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명수가 당신은 경영에 관심이 없었잖아. 내가 다 잘 처리하고 있으니 그냥 믿어. 그 목소리는 여전히 자상했지만 명숙 씨는 그날 밤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내가 알던 남편이 낯선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는 서늘한 공포가 그녀를 엄습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운명의 장난처럼 학교 건강검진 결과지가 다시 한번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혈액형 O형. 명숙 씨는 그 종이를 든 채 다시 부엌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은 서류 뒤에 감춰진 남편의 야욕과 아이의 혈액형에 얽린 기묘한 의문.
이 두 가지 비극의 조각이 명숙 씨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지에 적힌 혈액형은 선명하고도 잔인한 O형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이나 자리에 앉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행정 오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학교 건강검진은 워낙 많은 아이를 한꺼번에 처리하니 기록이 뒤섞이는 일도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O라는 글자는 망막에 박힌 듯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혼자 서재에 들어가 조용히 유전 법칙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신은 B형, 남편 철수 씨는 A형이었습니다. A형과 B형 사이에서 O형 아이가 나오려면 양쪽 부모 모두에게 특정 열성 유전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한 일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밤을 새워 인터넷으로 혈액형 유전 규칙을 샅샅이 검색했고 화면 속의 차가운 도표들을 확인하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설마 했던 불길한 확신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명숙 씨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준영이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소아과로 데려갔습니다. 사실은 혈액형 재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체열실 앞에서 준영이의 가느다란 팔에 바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명숙 씨는 죄책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나 많이 아픈 거야? 왜 또 피를 뽑아? 천진하게 묻는 준영이의 목소리에 명숙 씨는 별거 아니라고 그저 건강 확인차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시 나온 결과 역시 동일한 O형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명숙 씨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준영이를 백미러로 훔쳐보며 그녀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무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내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집에 도착해 준영이가 먼저 뛰어들어간 뒤에도 명숙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 씨는 퇴근한 철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혈액형 A형 맞지? 준영이 혈액형이. 학교 검사랑 병원 재검사까지 모두 O형으로 나왔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그 순간 철수 씨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명숙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철수 씨는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당신 지금 나 의심해? 혈액형 검사 오류는 흔한 일이고 설령 O형이라 해도 드문 확률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몰라? 그는 신문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당신 유전자에 O형 인자가 있느냐는 명숙 씨의 절박한 물음에도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며 오히려 명숙 씨가 피곤해서 별것도 아닌 일을 키우고 있다고 나무랐습니다. 특히 준영이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느냐는 말로 명숙 씨의 모성애를 자극해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서재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명숙 씨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명숙 씨는 혼자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15년 전 준영이를 낳았던 S산 부인과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원무과 창구에서 2005년 1월의 분만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전산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하필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 사이의 기록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손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생아실 기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록이 사라지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명숙 씨의 항변에도 병원 측은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오며 올려다본 CCTV 카메라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필 그 시기, 하필 신생아실 기록만 사라졌다는 사실에 명숙 씨의 가슴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철수 씨의 감시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명숙 씨가 외출하려 하면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를 할 때면 어느샌가 근처에서 은밀히 엿듣는 기척이 느껴졌고 특히 친정아버지 한경철 회장에게 전화하려 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입을 막았습니다. 장인어른 심장이 안 좋으신데 걱정 끼칠 말은 하지 마. 라는 말은 이제 조언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명숙 씨는 점점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준영이의 얼굴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차려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숟가락을 들지 못해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어느 날 밤 명숙 씨는 홀로 낡은 앨범을 꺼내 준영이의 신생아 시절 사진을 돋보기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팔목에 감긴 하얀 밴드, 그리고 그 위에 선명히 찍힌 숫자 2005-0097 그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명숙 씨 되십니까? 저 15년 전 S산 부인과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오래도록 가슴에 얹혀서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명숙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과 함께 그녀는 두 손으로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누구신가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명숙 씨는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갈게요. 15년 동안 덮여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뒤 명숙 씨는 서울 외곽의 어느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도착한 그녀는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앞에 놓인 아메리카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명숙 씨는 단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뚫어지게 살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초조한 기색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안색에 눈 아래 그늘이 깊게 드리워진 그 여자는 마치 오랜 세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여자는 본능적으로 명숙 씨가 누구인지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명숙 씨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전직 간호사 박 씨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밤 신생아실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박 씨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떨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바꾼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며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돈을 받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명숙 씨가 숨을 죽이며 누가 시킨 일입니까? 라고 묻자 박 씨는 고개를 들어 명숙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분이신 한철수 씨였습니다. 그분이 제게 직접 지시하셨어요. 명숙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들려오는 커피 머신 소리도 옆 테이블의 웃음소리도 모두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 15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병원을 그만두고 이사까지 다녔지만 명숙 씨가 병원의 기록을 확인하러 왔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명숙 씨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난 세월 박 씨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관해온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생아 손목밴드의 바코드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아이 번호 2005-0094와 2005-0097. 원본 배정 기록과 교환 이후의 기록이 나란히 찍혀 있었고 그 조작이 일어난 시각은 새벽 2시 14분부터 31분까지 단 17분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앨범에서 보았던 그 숫자 2005-0097 떠올리며 서류 위로 눈을 떨구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좌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사흘 전인 2005년 1월 14일 한철수 명의의 계좌에서 박 씨의 계좌로 1,5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실행해라, 수고했다, 나머지는 말한 대로 처리해라 등 철수 씨의 서늘한 지시가 담긴 문구들이 종이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15년 동안 금쪽같이 키워온 아들이 남의 자식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진짜 아이를 남편이 직접 버렸다는 사실에 명숙 씨는 박 씨를 보며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내 아이. 내 진짜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 살아는 있는 건가요? 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가 데려간 여자분의 집에서 자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는 저도 모르지만 아이 이름이 도현이라고 했던 건 기억납니다. 도현. 명숙 씨는 그 이름을 입안으로 조용히 굴려보았습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이 가슴에 맺혔습니다. 카페를 나온 명숙 씨는 차가운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들에 머리를 묻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췄을 때 명숙 씨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주소록 깊숙이 저장되어 있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실력 있는 권 변호사의 번호였습니다. 권 변호사님, 저 대한그룹 한명숙입니다. 지금 당장 뵙고 싶은데 상담 가능할까요? 아주 급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전화를 끊은 명숙 씨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빼앗긴 15년을 되찾고 어둠 속에 갇힌 아들. 도현이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명숙 씨의 진짜 친아들 도현이는 그해 22살의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강남의 화려한 저택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동안 도현이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낡은 빌라촌에서 홀로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내연녀 유진 씨의 집에서 자란 도현이의 삶은 조용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닌 철저한 방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도현이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도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스스로 가스레인지를 켜서 밥을 차려 먹어야 했습니다. 도현이에게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었고 그의 진짜 안식처는 동네 귀퉁이에 있는 낡은 구립 도서관이었습니다. 학원비 한 번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던 도현이는 도서관이 문을 닫는 밤 11시까지 홀로 공부하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특히 수의 체계와 논리적인 알고리즘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던 그는 중학교 시절 이미 독학으로 고등 수학을 마스터했습니다. 도현아, 이 어려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풀어낸 거니? 교과서 방법은 너무 길어서요. 왠지 더 짧은 길이 있을 것 같아 혼자 생각했습니다. 도현이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최적의 길을 찾아내는 아이 하지만 그런 천재성 뒤에는 지독한 고독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끔 집을 찾아오는 철수 씨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서늘하고 귀찮은 듯한 시선을 느낄 때마다 어린 도현이는 숨을 죽인 채 제 방으로 숨어들곤 했습니다. 성인이 된 도현이는 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이 싼 지방 국립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소규모 물류 창고를 위한 저비용 자동화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창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12번의 거절 끝에 얻어낸 첫 투자를 발판 삼아 도현이는 단 3년 만에 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CEO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장난처럼 대한그룹 계열사에서 도현의 회사에 파트너십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던 부사장 철수 씨는 대표자의 이름 이도현과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눈매와 앙담은 입술이 젊은 시절의 한경철 회장 그리고 명숙 씨를 너무나도 빼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이미 진행된 계약을 멈추면 오히려 의심을 살까봐 미팅을 강행했습니다. 미팅 당일 도현이는 생전 처음으로 대한그룹 본사의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반들거리는 대리석 로비를 걸어가던 도현이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서를 대동하고 걸어오는 한 노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한경철 회장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한 회장은 도현의 옆을 지나치려다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넋을 잃은 듯 도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얼굴, 저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무심코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도현이와 노인의 눈이 마주친 찰나 한 회장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22년 전 분만실 밖에서 처음 아이를 기다릴 때 느꼈던 그 묘한 전율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저 청년이 누구인지 당장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준영이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던 강렬한 기시감. 진실의 수레바퀴는 이제 도현이라는 청년을 대한그룹의 중심부로 끌어당기며 15년 전 멈춰섰던 시간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권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초동 법조타운의 화려한 빌딩 숲 뒤편 조용한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의 4층. 명숙 씨는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걸음은 지난 15년 동안 자신을 옥죄어온 가짜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간호사 박 씨에게 받은 남편 철수 씨의 죄악이 담긴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경을 쓴 50대 초반의 권 변호사가 명숙 씨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가족법과 기업법을 두루 섭렵한 전문가로 명숙 씨가 오래전부터 신뢰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평소와 달리 헬쑥해진 명숙 씨의 얼굴을 보고는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전화로 하신 말씀 워낙 충격적이라 저도 기록들을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져오신 것들을 보여주시죠.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의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신생아 손목밴드 기록 4본,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철수 씨의 잔인한 지시가 담긴 문자들. 권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서류 넘기는 소리만 사각거릴 뿐 지독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서류를 검토한 권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 증거는 완벽합니다. 특히 이 문자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은 법정에서도 부인하기 힘든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명숙 씨,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아들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는 이 모든 게 정황일 뿐입니다.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 도현이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때 권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명숙 씨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경제신문에 실린 젊은 CEO의 인터뷰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이도현 대표 대한그룹과 파트너십 체결. 기막힌 우연이군요. 아니, 어쩌면 천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 2005년 1월생이고 이름도 이도현입니다. 최근 우리 그룹 계열사와 미팅을 가졌다는 기록이 있더군요. 도현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한 명숙 씨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권 변호사는 일단 도현 씨에게 공식적인 서면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명숙 씨의 이름을 직접 밝히는 대신 출생 과정과 관련한 사안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달라는 정중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명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철수 씨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정하게 느껴졌을 그 어깨가 이제는 뱀의 비늘처럼 차갑고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늦었네. 철수 씨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친구 좀 만나고 왔어요. 피곤하네요. 먼저 들어갈게요. 철수 씨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명숙 씨의 등 뒤에 꽂혔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와 문을 잠근 명숙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권 변호사가 보낸 편지가 도현이의 손에 도착하는 순간 15년 전 멈췄던 진실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도현이의 회사 사무실 우편함에 권 변호사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도현은 책상 앞에 앉아 낯선 변호사 사무실의 로고가 찍힌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도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귀하의 출생 과정과 관련하여 평생 자신을 이질적인 존재로 여겼던 가족들, 그리고 그 갈증의 근원을 알 수 없었던 도현은 직감했습니다. 이 편지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열쇠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도현이 권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은 것은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 사무실 복도에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권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명숙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현 씨 도착했습니다. 명숙 씨는 바로 옆 상담실에서 숨을 죽인 채 문틈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도현이 들어섰습니다. 청바지에 단정한 흰 셔츠, 그리고 정돈된 짧은 머리. 로비에서 마주쳤던 모습보다 훨씬 앳돼 보였지만 눈빛만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현 씨. 바로 본론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현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싫어하는 성격답게 편지에 적힌 출생 사안이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숨을 고른 뒤 2005년 1월 S산 부인과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의 탄생, 17분간의 침묵, 그리고 돈에 눈먼 간호사와 비정한 아버지의 공모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도현의 표정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 무미건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깍지 낀 손가락 마디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권 변호사가 모든 설명을 마치고 명숙 씨가 의뢰인임을 밝히자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경적 소리조차 아득하게 느껴지는 긴 침묵 끝에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 씨가 제 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의외라는 듯 쳐다보자 도현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픔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한 번도 우리였던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방을 깨끗이 치워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태어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도현의 덤덤한 고백에 옆방에서 듣고 있던 명숙 씨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도현은 망설임 없이 유전자 검사에 동의했습니다. 체열을 위해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3주라는 시간은 명숙 씨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밤마다 거실에서 준영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이름조차 불러주지 못한 채 외롭게 자란 도현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15년을 아들로 키운 아이와 15년을 잃어버린 진짜 아들 사이에서 명숙 씨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드디어 3주 뒤 권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명숙 씨와 도현은 처음으로 같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권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를 놓았습니다. 명숙 씨는 손이 너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도현이 차분하게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 성립, 일치율 99.998%. 숫자를 확인한 명숙 씨는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도현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너무 늦게 찾았어. 그 모진 세월을 혼자 버티게 해서 정말 미안해. 명숙 씨는 도현의 투박한 손을 잡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현은 당황한 듯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떨리는 손으로 명숙 씨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모르셨던 일이잖아요. 자책하지 마세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어머니라는 단어. 그 한마디가 작은 상담실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22년 만에 비로소 핏줄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비극을 만든 남편 철수 씨를 향한 거대한 반격뿐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아침, 권 변호사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2개의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철수 씨를 향한 출생 비리 민영사 고소장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지분 위임 무효 소송 서류였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두 사건을 동시에 터뜨려 철수 씨가 숨 쉴 틈조차 없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밀 검토에 들어간 것은 명숙 씨가 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 도장을 찍었던 그 신탁 서류였습니다. 권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혀를 찼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자녀 세금 신탁 서류였지만
23번째 조항은 교묘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읽으면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난해한 용어들 사이에 의결권 및 처분권의 포괄적 위임이라는 독소 조항을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권 변호사가 신청한 문서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서류는 전형적인 기망에 의한 계약입니다. 명숙 씨에게 조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음은 물론 서류의 구조 자체가 중요 조항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민법상 취소 사유입니다. 하지만 형사적인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철수 씨가 장인인 한경철 회장의 의결권을 가로채기 위해 내놓았던 위임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던 권 변호사는 병원의 진료 기록과 대조하다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서류에 서명이 된 것으로 적힌 날짜에 한 회장은 심장, 부정맥 수술 직후라 펜을 쥘 기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서명 날짜를 조작했거나 잠든 회장의 손을 빌려 강제로 서명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명숙 씨는 권 변호사로부터 이 모든 보고를 듣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하지만 명숙 씨, 이제 회장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회장님의 지분이 도용된 만큼 회장님의 결단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며 망설이던 명숙 씨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 철수 씨에게는 친구를 보러 간다는 짤막한 거짓말을 남기고 곧장 아버지가 계신 평창동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철수 씨에게서 전화가 끈질기게 걸려왔지만 명숙 씨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한 명숙 씨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가져온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15년 전의 산부인과 기록부터 도현이와의 유전자 결과지, 그리고 남편의 지분 탈취 증거까지. 한경철 회장은 한 장씩 서류를 넘길 때마다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확인한 회장은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배신감과 참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내 딸의 인생을 망칠 놈을 내 손으로 안방에 들였구나. 내 손주를 버리고 내 딸의 앞길을 막은 놈을 내가 내 자식처럼 키웠어. 회장은 나직하게 읊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적막한 집무실을 채웠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 대한그룹을 일구던 시절의 서늘하고도 단호한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불러라. 당장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그리고 그 아이, 내 진짜 손주 도현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이제 내가 직접 내 핏줄을 지켜야겠다. 한 회장의 추상 같은 명령과 함께 탐욕으로 쌓아올린 철수 씨의 가짜 왕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한경철 회장의 호출을 받은 도현이 평창동 저택의 대문을 들어선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의 일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도현의 구둣발 소리는 적막한 집안 공기를 긴장감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꼿꼿하게 앉아있던 한 회장은 멀리서 걸어오는 도현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도현의 얼굴을 마주한 한 회장은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명숙 씨를 빼닮은 깊은 눈매와 자신의 젊은 시절을 연상케 하는 단단한 턱선,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의연한 태도는 굳이 유전자 검사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내 핏줄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도현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도현아, 내가 도현이구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어 회장은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5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시작된 남편의 잔인한 공작에 의해 이별해야 했던 내 아이. 이토록 훌륭하게 자라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기적 같으면서도 그 모진 세월을 홀로 견뎠을 아이의 고통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도현은 당황할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명숙 씨의 손을 가만히 맞잡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잖아요. 그 짧은 위로에 한 회장은 도현을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기업을 이끌며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철의 회장이었으나 손주의 온기 앞에서는 그저 미안함에 사무친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대한그룹 본사에서 이사회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던 철수 씨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폭풍, 전야의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인이 몸져 놓은 틈을 타 이번 이사회에서 명숙 씨의 지분까지 완전히 장악해 그룹의 실권을 쥐겠다는 야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해 포섭한 이사들의 명단을 다시 확인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 이번 이사회만 넘기면 이 회사는 온전히 내 것이 된다. 하지만 그 순간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와 회장님의 급작스러운 임시이사회 소집 통보를 전했습니다. 철수 씨의 등줄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서늘한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설마 15년 전에 비밀이 밝혀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평창동 저택에서는 한 회장이 도현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내일 이사회에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내 자리를 되찾는 날이다. 그놈이 쌓아올린 가짜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도현은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보다 더 깊은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청년의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이사회 날이 밝았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숨조차 쉬기 힘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철수 씨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상석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미리 포섭해둔 이사들과 은밀한 눈인사를 나누며 오늘만 넘기면 그룹의 모든 실권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회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려던 찰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한경철 회장과 그 뒤를 지키는 명숙 씨,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든 권 변호사가 들어서는 순간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르다 못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철수 씨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급히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몸도 불편하신데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경영권 승계 문제는 제가 다 알아서. 하지만 한 회장은 철수 씨의 말을 자르며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테이블 위로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권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이사들을 향해 우렁차고 단호한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지배구조 개편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철수 부사장의 파렴치한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전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곳엔 15년 전 신생아실을 지켰던 간호사 박 씨의 떨리는 음성이 담긴 영상과 함께 철수 씨가 보냈던 은밀한 문자 메시지들이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파렴치한 범죄, 명숙 씨의 지분을 가로채기 위해 작성한 위임장 조작, 그리고 한 회장의 의결권을 도용하기 위해 날짜를 조작한 모든 정황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철수 씨는 처음에는 조작된 서류라며 고함을 지르고 발악했습니다. 이건 다 모함이야. 명수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하지만 권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로 내놓은 친자.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1,500만 원의 계좌 이체 내역 앞에서 철수 씨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믿었던 신복 이사들조차 하나둘 고개를 돌리며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모래성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경철 회장은 마지막으로 철수 씨를 향해 호통쳤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짓을 했느냐. 내 놈이 버린 내 손주가 지금 저 문 밖에 서 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도현이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철수 씨는 마치 유령을 본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철수 씨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복도를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명숙 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지만 그 추악한 연극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고요했습니다. 철수 씨는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명숙 씨가 찍었던 부당한 위임장들은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에게는 여전히 가슴 아픈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15년 동안 아들로 알고 키웠던 준영이와의 관계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준영이는 큰 충격에 빠져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저 한 남자의 야욕을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에 어린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명숙 씨는 준영이의 방문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준영아, 내가 누구의 핏줄이든 지난 15년 동안 내가 너를 안아주고 내 아픔을 닦아주던 마음은 단 한순간도 가짜가 아니었단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방문이 열리고 준영이가 명숙 씨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영이 역시 철수 씨의 야욕에 희생된 가련한 아이임을 명숙 씨는 잊지 않았습니다. 도현 또한 자신과 운명이 뒤바뀐 준영이를 향해 원망보다는 연민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두 소녀는 비록 핏줄은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형태의 형제애를 다져나갔습니다. 도현은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 대한그룹의 물류혁신팀장으로 정식 합류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서관 구석에서 홀로 밥을 먹던 외로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명숙 씨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과 함께 그룹의 경영권을 지켜내며 한층 더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느 맑은 일요일 오후 평창동 저택의 정원에는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한경철 회장은 정답게 대화를 나누며 걷는 도현과 준영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명숙 씨는 그 곁에서 아버지의 무릎을 담요로 덮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명숙 씨는 자신의 양옆에 선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손에는 15년을 키워온 정이, 다른 한 손에는 15년을 잃어버렸던 핏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진실은 가릴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사랑은 핏줄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녀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엇갈렸던 15년의 세월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맑은 하늘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길었던 비극은 그렇게 따뜻한 용서와 희망 속에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